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카메라만 있는 것보다는 몇 분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고요. 이제 오늘 블록체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한 신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거품이 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은 아마 1시간 정도 될 텐데 블록체인이 과연 뭐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그럴 때 어떤 포인트를 좀 고려하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들은 동영상 강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관련한 글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 저 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 키워드를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다 모셔놓고 강연을 한 다음에 그 강연을 일반인들하고 작가분이 들으셔서 그걸 책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주제였고요. 저도 여기서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꽤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소개한 책입니다. 중요한 거는 공짜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리디북스라든가 교보 이북 이런 데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한 16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양질의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내가 좀 자세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고 나서 다른 책들을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얘기하려면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잠깐 볼게요. 요새 신문에 CBDC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이죠. CBDC라고 하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발행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CBDC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에서 CBDC를 발행하려고 한다라는 게 전부 다 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 단체나 기업,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가 싸이월드라든가 이런 민간 단체나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우리가 버추얼 커런시 또는 크립토 커런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현 방식에 따라서 중앙 집중형, 탈중앙형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논문 자체를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비트코인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2008년 10월에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비트코인 해놓고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 이 제목에 보시면 크립토 커런시라든가 CBDC라든가 버추얼 커런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비트코인이 사회 현상이 되면서 이제 용어를 만들려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고요. 옛날부터 이쪽 분야를 공부하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암호화폐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일렉트로닉 캐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실 때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다 많은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저자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일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강연을 하면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어떤 암호화폐가 오를까요? 어떤 걸 사야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그거 잘 모르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은 사라져도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남을 거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암호화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제안한 논문이고요. 1982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턱수염난 이 할아버지는 이제 데이비드 차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암호학자고요. 이 양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터넷의 프라이버시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연구 결과를 냈는데 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암호화폐가 있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왜 암호화폐를 연구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현찰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지하고 다니기는 편한데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추적이 되죠. 현찰은 좀 불편하긴 해도 추적을 당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을 잘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대금 지불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얼마를 샀는지가 계속 추적되는 거죠. 이 양반은 그게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현찰 같은 걸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untraceable paymen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추적당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존재의 이유는 익명성입니다. 추적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존재의 이유고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추적당하기 싫은 것, 이건 어떤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런 본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암호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차움 박사는 이 논문을 내고 90년대 초반에 회사도 차렸습니다. 디지캐쉬라는 회사를 차렸고요. 근데 이제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가니까 그 회사는 이제 망했죠. 데이비드 차움 박사가 만든 디지캐쉬라고 하는 회사 망했는데 왜 비트코인은 성공했는가?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에는 중국에 이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 부자들이 자기 돈을 미국 땅에 가져가서 부동산도 사고 싶고 아니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도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가져 나가면 중국 정부의 어떤 추적을 받으니까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뭐 부동산을 산다든가 아니면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부의 어떤 감시나 통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쓴 겁니다. 이런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수요가 몰리겠죠. 그러면서 뭐 1비트코인에 30만 원, 40만 원 하던 것이 이제 뭐 2,500만 원까지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려면 1982년도에 나온 오리지널 암호화폐를 이해하셔야 비트코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좀 쉽습니다. 뭐 우리 이제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하고 암호화폐의 동작 원리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A, 클라이언트 A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1,000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발행해 주겠죠. 사용자 A는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상점에 가서 씁니다. 뭐 이모티콘을 살 수도 있고 배경음악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상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상점은 이 암호화폐를 모아뒀다가 그거를 은행에 가져가서 이걸 내 계좌에 넣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암호화폐의 동작 흐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호화폐는 일반 화폐보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만 원권 발행할 때도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위패를 어떻게 잡아내느냐였습니다. 요새도 5만 원권을 복사기로 복사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5만 원권을 인쇄할 때는 특수 잉크로 인쇄를 해서 복사하면 복사본이 티가 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컴퓨터 속에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1010 이런 걸로 돼 있는 디지털 화폐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1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이거를 2번, 3번, 10번 이렇게 복사하면 원본하고 복사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패가 원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대로 만들려면 이 위패를 감별하는, 위패를 감시하는 장치를 넣어놔야 됩니다. 오리지널 데이비드 차움 박사가 만든 오리지널 암호화폐에서는 그 위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은행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점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도토리를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이 몇 날 몇 시에 상점 S로부터 은행에 1477번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회수됐다 이런 식으로 장부에 써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사한 비트코인이 은행에 또 들어오면 지급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 위패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는데 왜 너희들이 암호화폐도 관리 감독을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암호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제거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리지널 암호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제거시키면 지금 저 네모 박스가 쳐 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패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화폐 시스템이 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즉 중앙의 관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위패를 감시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암호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중앙에 위패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 수도 있고, 위패 관리 감독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위패 관리 감독 기관이 없을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정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CBDC라고 한다고 그랬고, 발행 주체가 민간 단체 또는 기업일 경우엔 버추얼 커런시 또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1982년도에 만든 암호화폐는 중앙에 위패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 집중형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커런시, 파란 박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은 중앙에 관리 감독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빨간 박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지자체들이 암호화폐 발행한다라고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노원 코인, 부산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위패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 집중형으로 블록체인을 안 쓰고 만들면 훨씬 더 싸게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중앙의 관리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써서 세금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앙의 관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패를 감시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도둑은 경찰이 잡아줍니다. 경찰이 잡아주는데, 경찰이 없을 때는 시민들이 자경단을 구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데서는 중앙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은행의 역할을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시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되고, 이거는 은행 통장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게 이제 인터넷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감시하는 프로그램은 24시간 365일 인터넷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련 번호의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명의 사용자가 있죠. 이 3명의 사용자의 PC에는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얘네들이 그동안 사용된 암호화폐 일련 번호를 자기 PC에 있는 파일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B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이 1477번과 1423번 비트코인을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고 파일에 써져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용자 A가 1423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딱 봤더니 일련 번호가 1423번이에요. 근데 1423번은 과거에 이미 사용된 적이 있다고 장부에 써 있단 말이죠. 이러면 감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점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저거 과거에 쓴 적이 있으니까 받지 마세요. 저거 위패입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위패를 감별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앙에서 혼자 하던 일을 이렇게 여럿이 나눠서 하면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PC를 24시간 365일 계속 켜놓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돈으로 전기값을 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PC를 잠깐 꺼놨어요. PC를 꺼놓으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은 1477번과 1423번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돼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 PC를 꺼놨잖아요. 그래서 1423번 사용 기록이 누락돼 있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A라는 사용자가 도토리를 1423번이라는 도토리를 사용하면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은 저거 위패라고 상점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거 처음 쓰는 돈인데요,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서 혼자 하던 일을 여럿이 나눠서 하면 그게 실수건 고의건 간에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비잔틴 장군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잔틴 제너럴스 프로블럼이라는 논문이 1982년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 논문의 핵심은 인터넷에서 중앙 서버가 하던 일을 분산 처리화시키면 이 분산된 컴퓨터들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그 얘기를 다루는 논문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데
짜장면하고 짬뽕이 나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저 다수결로 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을 분산 장부라고 소개를 하세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 블록체인을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된 분산 장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인터넷 투표 기능을 언제 동작하냐면 분산돼 있는 장부의 데이터들이 실수건 고의건 불일치할 경우에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냐면 블록체인이 분산 장부를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에는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가 완성됐다라는 건 블록체인이 완성됐다는 것과 똑같고요. 블록체인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인터넷 투표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인터넷 투표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강국의 스마트 강국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죠. 모든 걸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다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장님, 전문 경영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그냥 직접 투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탈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블록체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냐? 인터넷 투표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블록체인이 만들기 어려우냐?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블록체인을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막연하게 믿어야 되는 그런 트러스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막연한 믿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트러스트 머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쓰는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불일치됐을 때 그걸 조정해 나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비트코인을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PC에는 비트코인 프로그램과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비트코인의 일련 번호를 1메가바이트짜리 파일에 다 기록합니다. 요 보통 한 1메가바이트짜리 파일에는 10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을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에 사용된 모든 일련 번호, 비트코인의 일련 번호를 1메가바이트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요거를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분이 딱 지나면 이 1메가바이트 파일을 서로 회람하는 거예요.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서 다른 사람이 준 것하고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작성하고 있던 1메가바이트짜리 파일이 다 동일하면 만장일치죠. 그렇죠? 근데 틀린 게 나오면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표에 들어가서 옳은 장부를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 단위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1메가바이트짜리 블럭들이 쭉 있겠죠. 이거를 폴더에다 그냥 놔두면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로 쭉 연결을 합니다. 10분 단위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시간 순서로 쭉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연결한 걸 우리가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럭은 장부의 한 페이지, 블록체인은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엮어놓은 장부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에 거품이 낀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투표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관리 기관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구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블럭이 이렇게 사슬처럼 쭉 연결이 되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시킬 때 특수한 보안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블럭이 블록체인에 일단 연결이 되면 해당 블럭에 기록했던 데이터는 더 이상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1메가바이트짜리 파일이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면 그 1메가바이트짜리 파일에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영구 보존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블록체인을 보면 저 블록체인에는 누가 어떤 돈을 썼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보통 이런 돈의 흐름에 관련한 정보는 어디 저장됩니까?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은행이 없잖아요.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블록체인이 어디 저장되냐 하면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PC에 다 저장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은 네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나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록체인의 마지막 특징이 가용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 농협 중앙 서버에 북한 해커가 들어왔죠. 그래서 중앙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은행 업무가 한 달가량 마비됐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지금 블록체인이 세 사람의 PC에 다 저장돼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 PC에 해커가 들어서 저 블록체인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 옆 사람한테 똑같은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서 그냥 복사해 갖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무중단 시스템, 24시간 365일 동작하는 무중단 시스템을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그러면 탈중앙화, 영구 보존성, 투명성, 가용성 요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이제 우스운 일이 벌어지냐면 신문에서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모 통신사의 CEO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한테 고객의 정보를 우리 통신사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호하시오 이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자, 통신사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들 PC에 다 저장되는 극대화된 투명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굳이 해킹을 안 해도 고객 정보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기밀 자료 보호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자, 우리 조주빈이 N번방 했는데 조주빈 계좌로 돈 넣었던 사람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잡았습니까?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쓰려고 비트코인에 가입만 하면 블록체인이 내 PC에 저장이 되죠. 그럼 그 블록체인을 보면 어느 계좌로 어떤 일련 번호의 코인들이 갔는지가 다 적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주빈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계좌의 소유주가, 그러니까 어떤 전자지갑 일련 번호가 누구 건지는 사실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통장 개설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하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을 할 때. 그래서 익명성이 항상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조주빈은 왜 잡혔냐 하면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 너희들 뭐 암호화폐 쓰려면 쓰는데 만약에 이게 범죄의 목적으로 활용되면 너희들은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실명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거래소는 실명 확인을 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실명 확인 안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도 이에 동참해 줄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들도 계좌 개설해 줄 때 실명 확인을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만 보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고 투명성 때문에 또 그 계좌의 소유주가 실명 확인을 통해서 누군지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빈한테 누가 돈을 보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으니까 이제 국내 거래소를 이용 안 하겠죠. 저 러시아에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제3국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거기서는 이제 실명 확인을 안 하니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꽤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람의 어떤 본질을 좀 잘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그닥 그렇게 선하지는 않아서 10분마다 장부를 만들고 이걸 회람시키고 투표하는 걸 계속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거기 동참 안 할 거다. 자기가 자기 노력을 들어가면서 자기 전기값을 쓰면서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래서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분 동안 장부 제일 열심히 만들고 투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인센티브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를 줬냐 하면 50비트코인을 줬죠. 그렇죠? 50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 2,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만 내가 열심히 하면 2,500만 원 곱하기 50한 돈이 내 전자지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10분을 놓치면 다음 10분이 있고 또 그 다음 10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렇게 50비트코인씩 계속 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넘쳐나게 될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에 빠져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됩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때 이 인센티브가 4년을 주기로 절반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비트코인, 그다음에 25비트코인, 그다음에 12.5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현재 인센티브는 6.25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지금 현재 1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6.25 한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면 언젠가는 인센티브가 0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용카드 쓸 때 수수료 떼듯이 비트코인 사용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수료를 뗍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A, B, C, D 5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 5명의 PC에는 전자지갑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A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10분 동안의 모든 거래 기록을 1MB짜리 블럭에 다 담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뿌려줄 테니까 한번 봐. 그래서 초록색 블럭을 사용자들한테 뿌립니다. B, C, D가 자기들이 만들고 있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A가 뿌린 게 맞아요. 만장일치죠. 그러면 50비트코인은 A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A가 만든 저 블럭은 모든 사용자 PC에 다 저장됩니다.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블럭을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합니다. 또 10분이 됐어요. 이번에는 B가 좀 더 분발했습니다. 그래서 B가 야 이번에는 내가 제일 빨리 1MB 블럭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한번 이거 체크해봐. 그래서 ACD한테 다 뿌려줍니다. ACD가 B가 만들어서 뿌린 검은색 블럭과 자기가 만들고 있던 거랑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더니 B가 뿌린 게 맞아요. 만장일치죠. 그러면 인센티브 50비트코인은 B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B의 블럭은 A의 블럭의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B 블럭에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영구 보존성 성질을 갖는 거죠. 그리고 AB 블록체인은 A, B, C, D 사용자 모든 PC에 다 저장됩니다. 투명성, 가용성이 보장되죠. 또 10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C가 1MB짜리 블럭을 자기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뿌립니다. C가 보라색 블럭을 뿌렸죠. 그런데 이 순간에 D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야, 네 지금 보라색 블럭에는 11개 비트코인이 거래됐다고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9개인데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면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은색이 오른 건지 보라색이 오른 건지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D의 손을 들어줬어요. 검은색. 그러면 인센티브는 D가 받습니다. 그리고 D 블럭이 체인으로 연결돼서 D에 기록됐던 데이터는 더 이상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ABD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 PC에 저장되는 거죠. 이 짓을 10분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저기 10분마다 1MB씩 계속 증가하면 내 PC의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모자란데 이거 뻥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같은 거 설치하실 때 권장 설치가 있고 사용자 지정 설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보통 이렇게 4가지 모듈이 설치됩니다. 근데 여기서 왈렛과 네트워크라고 써져 있는 저 2개는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저 마이너라고 돼 있는 거랑 풀 블록체인이라고 돼 있는 요 2개는 블록체인을 저장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마이너라고 된 것과 풀 블록체인 저 2가지는 설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용량이 모자랄 일은 없죠. 그 대신 내가 장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보면 2가지 모듈만 설치한 분, 4가지 다 설치한 분 이런 것들이 이게 조화롭게 네트워크상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건 블록체인이 일자로 쭉 증가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블록체인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터넷 투표를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블록체인이 생긴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암호화폐도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당면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블록체인이 뭐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탈중앙화 확장성 저 보안 문제, 저걸 트릴레마라고 그러고요. 블록체인이 갖는 문제들보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렇게 꼽습니다. 먼저 탈중앙화.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무슨 30만 원, 40만 원 할 땐 상관이 없었는데 1비트코인이 막 2,5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러니까 사용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원래 사람들이 데스크탑 PC를 다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비트코인의 가치가 2,500만 원까지 폭등하니까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 PC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비트코인 한창 열기가 불 때는 용산의 그래픽 카드가 동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PC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저 좌측에 보시면 뭐 기계들이 있죠, 그렇죠? 저게 다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것들이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창고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병렬 컴퓨터입니다. 저걸 통해서 장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런 시설의 81%가 중국에 있는 거고요. 저런 걸 통해서 장부를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데스크탑 PC를 갖고 인센티브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대통령은 중국에 있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실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상위 4개의 저런 전문 사업자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경우에는 상위 3개의 저런 전문 사업자들이 막강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옳은 장부도 틀렸다고 그럴 수 있고 틀린 장부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블록체인 기술들은 저런 거대한 병렬 컴퓨터를 이용해도 속도 개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또 그걸 우회하는 장비가 또 나오곤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확장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투표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나온 비트코인이나 세계 두 번째로 나온 이더리움은 원래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걸 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누구든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은 장부를 만들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즉 문호가 완전히 열려 있는 것,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당초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변형된 형태의 짝퉁 블록체인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모든 분들이 장부를 만들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딱 5대의 PC만 뽑아서 이 5대의 PC만 장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게 페더레이티드 블록체인이고요. 국회의원 뽑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반장을 딱 한 명 뽑아서 이 반장만이 장부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페더레이티드 블록체인은 사실은 기존의 중앙 서버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블록체인의 이상을 얘기할 때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루션을 좀 봅시다 그러면 뭐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회의를 느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2, 3년 안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면서도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떠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천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 3년 안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면서 속도 개선에 성공을 하면 암호화폐 가격은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폭락할 거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문제가 에너지 낭비입니다. 사람들이 그 수많은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장부를 10분마다 만드는 걸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쓸 거 아니에요. 이미 비트코인에서 쓰는 에너지 양이 스위스 전체 전기 소모량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토론에 나와서 저런 쓰잘데없는데 전기를 낭비해도 되냐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어뷰저블 오픈리스, 그래서 프라이버시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블록체인에서 블럭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뭐 뱅킹 유니버시티 티셔츠 앤 클래스메이트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북경대학의 여학생 하나가 미투를 한 거예요. 미투를 했는데 학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자꾸 삭제되는 겁니다. 또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에도 이 글을 올렸더니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징 대학 출신의 유명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압력을 행사해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주변에 데이터가 영구 보존되는 저장 매체가 없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에다가 원래는 거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투 기록을 블럭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이게 정당한 거래 기록은 아니지만 내 속상해서 그러니까 이 블럭을 옳은 블럭이라고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에 원래 그 블록체인에는 비트코인 거래 기록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4% 정도에는 비트코인 거래 기록하고는 상관없는 기록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동 성착취물, 회사 기밀 자료, 저작권 관련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요새 리벤지 포르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영상이나 글, 사진을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 올리면 내가 빨리만 발견하면 본사에 연락해서 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얘기하는 이칠 권리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악의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리고 사람들이 호기심 삼아서 거기에 몰표를 주면 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영구 보존됩니다. 일단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할 곳이 없죠. 그 다음에 영구 보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 중앙 서버가 아니라 모든 사용자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회수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블록체인의 특징은 보셨고 실제로 이런 블록체인들을 어디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무슨 뭐 기업들 한 2, 3년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쭉 보니까 대략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블록체인을 써도 좋겠다라고 하는 감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저 6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블록체인을 써도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영구 보존성, 투명성, 가용성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3가지 특징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당연히 블록체인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중앙에 기관을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에 독점적인 형태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을 없애고 모든 것들을 조합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효과적입니다. 플랫폼 이펙트의 부작용도 거의 비슷하죠. 플랫폼 이펙트라고 그러는 게 독점적 사업자가 돼서 플랫폼 기업이 돼서 여러 가지를 독과점하면서 이익을 독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독과점의 부작용이 심각한 분야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로컬 비즈니스는 안 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센서가 존재하는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블록체인 외에는 대체할 기술이 없는가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화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왼쪽에 보시면 Accepted Currency라고 쓰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젯 캐시 이런 게 있죠. 즉 암호화폐를 받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오픈 바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좌측에 있는 건 아마존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오픈 바자입니다. 아마존에서는 내가 팔 물건을 아마존 홈페이지에 올리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검색해서 내가 이 물건 살게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배달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죠.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물건을 사고 판 건 난데 부자는 누가 됩니까? 아마존과 비자카드의 CEO와 주주들만 부자가 되죠. 쓰면 쓸수록.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은 좀 전에 보셨던 오픈 바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은 특정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에 올립니다. 그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물건을 관리하죠. 그래서 허위 매물이 올라가면 평판도 관리 같은 걸 투표를 통해서 해서 전부 다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에 올라간 정보는 누구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물건 살게요 해서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죠. 중앙에 관리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산 다음에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로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물건값이 2비트코인이래요. 그러면 2비트코인을 상대편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는 8비트코인만 갖는 거죠. 만약에 이 오픈 바자가 대박을 치면 여기서 사용하는 암호화폐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8비트코인을 갖는 나도 부자가 되고 2비트코인을 넘겨받은 상대편도 부자가 되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즉 마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처럼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서는 플랫폼 기업들만 배가 부른데 오른쪽에서는 구성원들이 다 배가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수수료도 절감했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니까 글로벌 비즈니스고, 그래서 이건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잘 들어맞습니다. 자, 우버도 지금 요새 뭐 여행을 못 가지만 우버가 수수료 많이 뛴다라고 해서 욕 많이 먹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판 우버가 이미 2014년에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라주즈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차량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도 주즈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지불합니다. 아까 오픈바자하고 유사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스티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로그. 저도 뭐 네이버 블로그 쓰는데 이 블로그 서비스가 되게 웃기죠. 그렇죠? 글은 내가 쓰는데 돈은 네이버가 벌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웃긴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네이버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검열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재미난 건 만약에 네이버가 갑자기 저는 블로그 서비스 접습니다 이러면 나는 십몇 년 동안 썼던 글들을 백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상받는 건 그냥 사용자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면 파워블로그 돼서 내가 별도로 광고를 유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스티밋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쓴 글이 특정 회사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되고 누구도 검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미난 건 여기 보면 네모박스에 예상 보상금 203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스티밋에 올라간 글들은 좋아요를 누른 게 아니고 그 글이 좋으면 암호화폐로 직접 보상합니다. 마치 아프리카 TV 별풍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티밋 서비스가 201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네이버의 웹툰 작가들이 대거 스티밋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네이버에 검열도 안 받을 거고 수수료도 안 뗄 거고 내 컨텐츠는 내가 영구히 소유할 거다. 그래서 빅히트를 친 모델 중에 하나고요. 요새는 사실은 블로그보다는 동영상이 대세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건 디튜브라고 그래서 유튜브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는 유튜브에 올린 컨텐츠는 구글의 서버에 저장되지만 여기에 올린 컨텐츠는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검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데이터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디튜브나 스티밋은 빅히트를 쳐요. 그런데 써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검열도 안 받고 영구 보존되고 직접 보상을 받는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다 좋은데 이게 블록체인에 저장되다 보니까 내가 올린 동영상, 내가 올린 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삭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어릴 때 무슨 치기 어리게 뭘 썼다가 이게 문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술 마신 날에는 페이스북을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센체져 갖고도 이상한 거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디튜브나 스팀에 쓰면 절대로 안 주어지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할아버지가 이때 약줄 드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요것은 월마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월마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이렇게 음식물 안전이 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에 QR 코드를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이게 어디서 나온 돼지인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 소세지가 됐다가 쭉 뜹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니 저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 넣고 그냥 월마트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월마트 DB에 저 정보를 저장하면 사장이 지시를 하면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에 저걸 저장하면 사장이 지시를 해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 돼지가 제주도산 흑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부터 제주도산 흑돼지라고 거짓말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자동화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센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런 음식물은 형상 변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형상 변경이 심해서 돼지에 붙여놓은 센서가 소세지가 될 때까지 남아 있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음식물 안전 관련해서는 센서를 구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게 100% 블록체인 비즈니스하고 맞아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머스크 산업이 하는 거고요. 머스크 산업은 컨테이너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항구에 가서 컨테이너 내려놓고 다시 싣고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는 거. 이 컨테이너 싣고 내리는데 중간에 중개인들이 한 20-30명이 낀대요. 이 20-30명이 다 수수료 받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머스크 산업이 IBM하고 손잡고
저 컨테이너에 전부 다 센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센서가 위성하고 실시간 통신을 해서 자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의 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가 있으니까 내 짐이 어디까지 왔구나, 그 시간에 맞춰 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엄청 절감했고요. 컨테이너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센서를 구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잘 들어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요새 직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직구하는 사람들이 전자상거래 갖다 창고 갖다 특송하고 관세청 갖다 택배가고 뭐 이래야 된답니다. 이걸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통관 시스템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전자정부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자정부 시스템에다가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통관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글로벌한 비즈니스면 전자정부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정부에 메뉴 만들면 글로벌 기업들이 야, 왜 우리가 니네 시스템한테 맞춰야 되냐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블록체인 쓰자 그러면 이게 중립지대 표준 구실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반드시 글로벌 비즈니스인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로컬 비즈니스면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강국의 전자정부 사업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블록체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거긴 주 하나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 중립지대 표준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비통에서는 명품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팔면 뭐 이렇게 뭐 종이대가리 하나 주면서 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명품에다 센서를 붙이고 그 명품의 기록을, 유통 기록을 블록체인에 다 남겨서 짝퉁을 전부 다 걸러내겠다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MIT의 졸업장입니다. 자, 근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verified 해놓고 this is a valid Bitcoin certificate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졸업 증명서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해당 졸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타블로가 무슨 뭐 스탠퍼드를 졸업했네 말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도산에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경력증명서를 떼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경력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고, 지금 외국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기록하는데 블록체인을 또 활발하게 쓰고도 있습니다. 요새 뭐 저 위안부 할머니들 그 기부금 문제로 좀 시끄럽잖아요. 제가 이거는 유니세프 홈페이지에서 2017년에 캡처한 건데요. 유니세프는 블록체인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DID라고 하는 걸 하고 있죠.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민등록증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 술집 가면은 주민등록증 봅시다 이러죠. 그렇죠? 근데 그 주민등록증에는 사실은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건 나이를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생년월일만 보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판에는 집 주소서부터 뭐 별의별 정보가 다 있습니다.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넣어놓고 불필요한 건 가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 신분증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휴대폰에 집어넣으면 이게 디지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위변조가 쉬워져요. 그 위변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이동통신 3사가 주도가 돼서 만드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이거랑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소스고요. 퍼블릭 블록체인 씁니다. 누구든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는 게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블록체인을 투표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미국의 할림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단체에서 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자투표를 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 기록이 위변조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잖아요. 그 투표 기록이 위변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자, 투표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표로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 상원에서 하는 투표 외에는 블록체인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내 선거는 공개 투표거든요. 우리 국회에 가면 투표할 때 국회의원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공개 투표 방식에서는 블록체인을 써도 되지만 비밀 투표에서는 블록체인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응용들이고요. 블록체인의 어떤 응용 분야를 더욱더 다양하게 만든 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고요. 뭐 컴퓨터 천재입니다. 컴퓨터 천재고 재산은 지금 한 7천억 정도 부자라고 그러고요. 세계 2위의 암호화폐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고요. 이 친구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아니 저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왜 블록체인에 암호화폐 거래 기록 같은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남겨놔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생각했냐면 블록체인에다가 좀 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유식하게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에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면 누구든 그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실행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야, 블록체인에 소프트웨어를 등록시키면 그게 삭제도 안 되고 누구도 볼 수 있고 누구든 실행시킬 수 있고 이건 알겠는데 그걸로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17년에 나온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앱을 만들면 그 앱은 공짜죠. 그렇죠? 그런데 앱은 공짜로 풀리는 대신에 보통 아이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리니지에 몇 억을 쏟아부었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몇 억을 싸서 아이템 앱들을 샀어요. 그럼 그 아이템은 내 휴대폰에 저장됩니까? 아니면 게임 회사 서버에 저장됩니까? 여러분들이 사신 아이템은 게임 회사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게임 회사가 망하면 내가 퍼부었던 돈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임은 사라져도 내 아이템 가치는 영원히 보관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크립토키티는 다마고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주고 새끼 고양이를 삽니다. 그래서 얘를 운동도 시키고 음식도 먹이고 잘 키워요. 다 크면 교배를 시켜서 만약에 희귀종이 튀어나오면 또 비싼 돈 주고 팝니다. 그런데 얘는 이 게임은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게임 회사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앱, 즉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에 등록돼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앱, 영원히 돌아가는 앱을 D앱이라고 얘기합니다. Decentralized 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크립토키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경제 규모를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빅히트를 쳤고요. 실제로 외국 보면 우리가 앱스토어 가면은 앱 랭킹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뎁 레이다 이런 게 있어서 각 분야별로 랭킹들이 있고요. 우리가 앱 하나 만들어도 떼부자 되잖아요. 그렇듯이 뎁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틈새 시장을 개척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블록체인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옛날에는 4차 산업혁명 하면 인공지능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1차, 2차, 3차까지는 대충 설명하세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둘 다
정보화 및 자동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및 자동화가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면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정보화 및 자동화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서 시너지를 내면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 제조,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공장에 센서를 설치하고 로봇을 설치해서 자동 생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장 자동화라고 그러죠. 이 공장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공장 자동화, 스마트 제조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도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도 부르고 음식도 주문하고 각종 배달을 시킵니다. 또 사용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가 다 모니터링 되죠. 그렇죠? 이런 데일리 패턴과 관련한 내 생활 패턴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수집돼서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개인의 생활 패턴 정보를 분석해서 어느 동네 사람들은 몇 월 달에 뭘 좋아하는지를 분석해서 알아내요. 그 정보를 공장에 보내주죠. 그럼 공장에 있는 자동화된 로봇이 그 시기에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걸 생산해서 무인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시기가 오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다 똑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제조가 정착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니클로 매장이 다른 거 파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맞춤형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자, 이게 되려면 사회 모든 지역에서 정보화 자동화가 일어나서 시너지가 나야 되죠.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공장 자동화하고 이런 게 다른 거고요. 자, 이게 되려면 데이터가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시너지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티맵 택시,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여러 개 깔고 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돌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자기들만 쓰려고 그러죠. 이걸 정보의 가두리 양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사용자들을 사탕발림으로 꼬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자가 모이면 데이터를 닫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한테 불합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는 구글에서 검색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정보의 가두리 양식인 겁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정보를 특정 회사의 서버에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된 누구든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인터넷에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특정 회사의 서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투명한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는 누구에게든 공개돼 있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각종 맞춤형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간 도시가 스마트 시티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인프라로 블록체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는 우리하고 좀 다른 어프로치를 했죠. 캐나다는 저기 블록체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굴 위치시켰냐 하면 구글을 위치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 분석하는 게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엎어졌습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면 현재도 문제인데 도시의 데이터를 구글한테 다 넘길 거냐.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고 실제로 구글이 이 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투명하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이제 숙제로 남습니다. 요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와 연계한 블록체인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AI 크립토, AI 매트릭스, AI 코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와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기업들이고요. 저희 집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짱구야 저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 틀어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음악이 막 나오죠. 그럼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저 음악은 정말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일까 아니면 네이버가 띄우려고 저걸 틀어준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AI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AI를 편향되게 학습을 시키면 사실은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AI가 편향되게 학습되질 않았다. 올바르게 컸다. 이거를 입증받고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AI가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검증 가능하도록 제공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기업들이 지금 저 밑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AI가 뜨면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으로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제 얘기고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제 보셨듯이 블록체인은 기존의 기술로는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잘만 쓰면 분명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컨설팅했던 기업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든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좀 급한 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 보실 때 줄기세포 보듯이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처음 줄기세포 나왔을 때 너무 열광했잖아요. 줄기세포가 뭐 당장 막 뭘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줄기세포가 되게 유망하긴 한데 기술적 난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블록체인을 바라보면 여러 유망한 그런 투자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미 외국에서 그런 성공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냉정한 어떤 시야로 블록체인을 바라보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